제사 무시하는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다. 당장 도장부터 찍고 나가.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꺼내온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친정엄마 칠순 잔치에 가겠다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고급 제사 음식에 두둑한 용돈 봉투까지 현관에 쌓아놨건만 시어머니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소파에 드러누워 게임이나 하던 남편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그냥 엄마 말 좀 들어. 왜 아침부터 분위기를 망쳐? 여러분, 7년 동안 맞벌이하며 시댁 생활비에 남편 빚까지 제 월급으로 다 메워졌습니다. 그 집 전세금도 제 대출이랑 친정에서 보태준 돈으로 마련한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게 이혼 서류를 던진 겁니다. 그날 저는 바닥에 떨어진 그 서류를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죠.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연 바로 들려드릴게요. 시아버지 제삿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민호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친정엄마의 칠순 잔치가 있는 날이기도 했죠. 점심에 열리는 칠순 식사만 다녀오면 되니까 저녁 제사 준비에는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고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저는 어제 퇴근길에 미리 주문해둔 고급 제사 음식 세트를 현관에 들여놓고 하얀 봉투에 넣어둔 두둑한 용돈까지 그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 여사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잡채, 각종 전까지 빠짐없이 준비한 것이었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외출 준비를 하는데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아야, 너 지금 어딜 가려고 이 이른 아침부터 화장을 하고 있는 거냐? 박말순 여사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와 팔짱을 끼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정엄마 칠순 잔치가 점심에 있어서요. 식사만 하고 오후에 바로 돌아올게요. 제사 음식은 제가 미리 다 준비해뒀습니다. 저는 현관 옆에 쌓아둔 음식 상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뭐, 시아버지 제삿날에 친정을 간다고? 박말순 여사가 음식 상자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사는 저녁에 지내잖아요. 점심때 잠깐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잠깐이 어딨어. 며느리가 아침부터 와서 전도 부치고 손님 맞이 준비도 해야지. 제삿날에 친정 간다는 며느리가 세상 어디에 있냐? 박말순 여사가 현관 앞을 떡 버티고 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삼키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엄마 칠순이 일생에 한 번이에요. 제사 음식도 다 차려뒀고 용돈도 넉넉히 드렸잖아요. 제발 점심 한 끼만 다녀올게요. 닥쳐. 시아비 제사가 먼저야, 친정이 먼저야. 네 그 입으로 대답해봐. 박말순 여사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며 목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던 민호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야, 그냥 엄마 말 좀 들어. 왜 아침부터 분위기를 망쳐? 민호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도 한마디 해. 내 엄마 칠순인데. 칠순이 뭐 대단한 거라고 따로 밥 한 번 사드리면 되잖아. 민호가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순간 박말순 여사가 안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서류 뭉치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말순 여사가
그 종이를 제 얼굴 앞으로 내던졌습니다. 서류가 제 볼을 스치며 바닥에 흩어졌죠. 이혼 서류다. 제사 무시하는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다. 친정에 갈 거면 당장 도장부터 찍고 나가. 박말순 여사가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죠. 미리 작성해둔 것이었습니다. 날짜까지 빈칸 하나 없이 깨끗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순간 지난 7년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매달 제 월급에서 시어머니 계좌로 빠져나가던 생활비, 민호가 어디선가 끌어다 쓴 빚을 갚느라 새벽까지 야근하던 밤들, 명절마다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며 삼킨 눈물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소파에 누운 민호가 게임을 멈추고 피식 웃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무릎 꿇고 어머니한테 빌어. 맨날 하던 거잖아. 민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맨날 하던 거. 맞는 말이었습니다. 7년 동안 저는 늘 무릎을 꿇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한 장 한 장 주워 모았습니다.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망설임 없이 꾹 찍었습니다. 박말순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호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소파 쿠션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구두를 신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요구하신 대로 해드렸습니다. 남은 제사 준비는 두 분이서 잘하세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제 등 뒤로 박말순 여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야, 윤지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현관 밖까지 쫓아나온 박말순 여사의 벌어진 입이 보였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 엄마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식당 주소를 불렀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매달 박말순 여사의 계좌로 빠지던 생활비 자동이체를 하나씩 해지했습니다. 박말순 여사가 쓰고 있던 제 명의의 가족 신용카드도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다시 한번 다듬었습니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엄마 앞에서 웃어야 했습니다. 지아야 왔구나. 친정엄마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칠순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우리 딸 시댁 제사도 있는데 와도 괜찮은 거냐? 괜찮아요, 엄마. 다 괜찮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칠순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케이크 촛불을 끄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또렷하게 눈에 담겼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늦은 밤 친정네 방에 홀로 앉은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친정에서 보태주신 돈과 제 대출로 마련한 시댁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되찾아야 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데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통장 내역을 정리하느라 2시간밖에 못 잤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았죠. 그 시각 동네 대형마트에서는 박말순 여사가 카트를 끌고 있었을 겁니다.
제삿날 저녁에 쓸 비싼 소고기며 과일이며 잔뜩 담아서 계산대에 섰겠죠. 평소처럼 제 이름이 찍힌 카드를 내밀면서요. 저는 오전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핸드폰 화면을 슬쩍 확인했습니다. 박말순 여사의 부재중 전화가 3통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엎고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10분쯤 지나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7통, 또 10분, 12통. 저는 그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며 마트 계산대 앞에 선 박말순 여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카드를 내밀었더니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긁었을 겁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겠죠. 손님, 이 카드 정지된 카드인데요. 박말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뒤에 줄 서 있던 동네 아줌마들의 눈이 일제히 박말순 여사에게 쏠렸겠죠. 늘 동네에서 번듯한 사모님 행세를 하던 박말순 여사가 카트 가득 담은 물건을 두고 마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0통을 넘어갔습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진동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고개를 돌려 제 책상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아 씨, 전화 안 받아요? 광고 전화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50통, 72통. 화면에 찍히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가슴 한쪽이 시원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99통. 저는 핸드폰을 조용히 서랍 속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박말순 여사는 분명 민호에게도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민호 역시 제 명의로 된 핸드폰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통신사에서 날아온 문자를 보고서야 자기 핸드폰이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카드도 막히고 전화도 끊긴 그 순간 민호의 표정이 어땠을지는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팀장님에게 반차를 냈습니다. 오후에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알겠어, 다녀와. 회사를 나선 저는 택시를 타고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후기를 찾고 또 찾아서 고른 곳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윤지아 씨 맞으시죠? 저는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던졌고 저는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며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도장을 찍으셨다고요? 네. 근데 그건 시어머니 기죽이려고 찍은 거고요. 진짜 이혼은 제가 주도해서 하려고요. 재산분할 소송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엑셀로 정리한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한 종이 뭉치와 전세계약서 4본,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상환 내역서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지금 시댁이 살고 있는 30평대 아파트 전세금 전부 제 돈이에요. 친정에서 빌려준 돈하고 제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남편이 낸 돈은 단 1원도 없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볼펜으로 숫자 옆에 밑줄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금 내역이 깔끔하네요. 자금 출처가 100% 윤지아 씨로 되어 있으니 이건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 그 집에서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해주세요. 변호사가 볼펜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우선 시댁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부터 묶어야 합니다. 집주인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저쪽이 빼돌리지 못하게 법원에 신청을 넣을게요. 그리고 이혼 소장이랑 내용 증명도 바로 보내겠습니다.
변호사가 테이블 위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혹시 남편 쪽에서 먼저 연락 오면 절대 직접 상대하지 마세요. 전부 저를 통해서 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저는 바로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이름으로 들어가 있던 실비보험, 자동차 보험, 전부 제 카드에서 빠지고 있었거든요. 결제 카드 삭제해 주세요. 네, 2건 다요. 전화를 끊고 길을 걷는데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7년 동안 제 등에 올라타 있던 것들을 하나씩 떼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잡으려는데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아, 민호였습니다. 회사 로비 앞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셔츠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성큼성큼 다가와 제 팔목을 움켜잡았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카드가 왜 막혀? 전화기는 왜 끊겨? 민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손목이 아팠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동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 놔. 안 놔. 당장 카드 풀어. 어머니가 마트에서 얼마나 창피를 당하셨는지 알아? 민호가 제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민호의 손을 뿌리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창피? 내 카드로 7년 동안 밥 먹고, 내 카드로 옷 사입고, 내 돈으로 내 빚 갚아준 사람한테 이혼 서류를 던진 게 누군데. 저는 로비에 멈춰선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으세요. 이 사람 자기 월급은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고, 아내 돈으로 시어머니 용돈 드리고, 아내 돈으로 전세금 내고, 아내 돈으로 살면서 감사 한마디 없이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동료 서너 명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 이거 두고 보자. 민호가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민호의 뒷모습이 회전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다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민호가 소란을 피운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퇴근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변호사가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지아 씨 소장이랑 내용 증명이 오늘 시댁으로 배달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저는 시댁 월세방 현관 앞에 놓였을 등기우편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뜯어본 순간 박말순 여사와 민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이 되고도 남았죠. 소장에는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 분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합의 이혼은 불가하며 모든 절차를 법원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시댁에는 말 그대로 폭탄이 떨어진 셈이었습니다. 그 무렵 민호의 사정도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카드가 막히고 핸드폰까지 끊긴 민호는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죠. 고객님, 연체 이력이 있으셔서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행 직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그동안 제 뒤에 숨어 빚을 굴리던 민호의 신용은 이미 바닥이었으니까요. 100만 원도 빌리지 못하고 은행 문을 나선 민호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박말순 여사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매달 내주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고지서가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빨간 글씨로 찍힌 미납 고지서를 손에 쥔 박말순 여사는 평소 전화 한 통이면 용돈을 보내주던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을 겁니다. 형님, 나 말순이야. 사정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하지만 늘 넉넉한 척 허세를 부리며 살던 박말순 여사에게 선뜻 지갑을 여는 친척은 없었겠죠. 돈 앞에서 사람의 본심은 금방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변호사는 그 사이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윤지아 씨, 법원을 통해서 남편분의 최근 3년간 은행 계좌하고 카드 쓴 내역을 전부 받아냈습니다. 한번 오셔서 같이 보시죠. 퇴근 후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놓은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밤 11시, 12시에 반복적으로 같은 계좌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불법 도박 사이트 입금 내역이에요. 저는 형광펜이 칠해진 숫자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말마다 결제된 유흥업소 내역입니다. 금액이 꽤 큽니다.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기며 또 다른 줄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야근하며 벌어온 돈이 어디로 갔는지 7년간 풀리지 않던 의문이 그 서류 한 뭉치로 풀려버렸습니다. 이를 악물었더니 턱이 아팠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도박의 유흥까지 법원에서 무겁게 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건도 진행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시댁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함부로 빼가지 못하도록 묶어주는 결정을 내려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7년간 쥐어짜던 제 돈이 드디어 안전한 울타리 안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며칠 뒤 그 결정문이 집주인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집주인은 기겁했겠죠. 자기 집에 묶인 전세금에 법원 도장이 찍혀버렸으니까요. 집주인이 박말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박 여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세금에 법원에서 딱지가 붙었는데 저도 골치가 아파서 전세 연장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이야 제가 알 바 아니고요. 마침 계약 만료도 한 달 남았으니까 만기일에 집 비워주세요. 집주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을 겁니다. 전화를 끊은 박말순 여사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저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카드도 막히고 대출도 안 되는데 전세금마저 묶여버렸으니 새로운 집을 구할 돈이 있을 리 없었죠. 민호와 박말순 여사는 벼랑 끝에 선 거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날짜가 적힌 통지서가 저와 민호에게 동시에 날아왔죠. 조정 기일 당일 저는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복도 저쪽에서 민호와 박말순 여사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말순 여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민호의 셔츠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박말순 여사가 대기실 한가운데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지아, 너 어디 감히 아들 명의의 전세금을 삼키려고 해. 박말순 여사가 제 앞까지 성큼 다가오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 명의가 아니라 제 돈이에요, 어머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고개만 들어 박말순 여사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뭐, 내 돈? 시집와서 번 돈은 다 이 집안 돈이야. 박말순 여사가 목에 핏줄을 세우며 외쳤습니다.
민호가 박말순 여사의 팔을 붙잡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엄마, 여기 법원이야. 좀 조용히 해. 조용히 하긴 뭘 조용히 해. 네 마누라가 우리 돈을 처먹으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에 섰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 지퍼를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다 정리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정실 안으로 들어서자 긴 테이블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정위원 두 분과 판사가 정면에 앉아 있었고 저는 변호사와 나란히 왼쪽에, 민호는 오른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말순 여사는 조정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대기실에 남았죠.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서류는 다 검토했습니다. 오늘은 조정이 가능한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 먼저 말씀하세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봉투에서 꺼낸 서류 뭉치에는 형광펜으로 빼곡하게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최근 3년간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반복적으로 동일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있는데 이건 불법 도박 사이트 입금 기록입니다.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조정위원들 앞으로 밀며 형광펜이 칠해진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많게는 500만 원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조정위원 한 분이 서류를 집어들고 숫자를 훑쳤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말마다 결제된 유흥업소 내역입니다. 3년간 총 금액이 상당합니다. 서류가 조정위원회에서 판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민호의 다리가 바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죠. 고개를 숙인 민호는 자기 손등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민호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민호 씨, 이 내역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민호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만 조정실 안에 울렸습니다. 변호사가 세 번째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댁 아파트 전세 보증금의 자금 출처입니다. 이건 청구인의 친정에서 보내온 이체 내역이고 이건 청구인 본인의 대출 실행 내역입니다. 보증금 전액이 청구인의 돈으로 마련되었고 상대방이 낸 금액은 없습니다. 변호사가 이체 내역서와 대출 서류를 나란히 놓으며 손가락으로 금액을 짚었습니다. 입금 날짜, 금액, 출처가 전부 일치합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번갈아 대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도 서류를 들여다보며 볼펜으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자에서 상체를 앞으로 내밀며 조정위원들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 도박은 끊겠습니다. 진짜 끊을 수 있습니다. 아내한테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민호의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7년 동안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면서 제가 무릎을 꿇기만 기다리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가 향한 곳은 저가 아니라 조정위원들이었죠. 합의 안 합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번쩍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아야, 정식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민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제 옆에서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구인 측은 조정을 거부합니다. 정식 재판 회부를 요청드립니다. 판사가 서류를 덮으며 안경 너머로 양쪽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정식 재판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의자를 빼고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조정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말순 여사가 뛰어왔습니다. 박말순 여사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지아야, 지아야. 박말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마트에서 카드가 막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법원 복도에 무릎을 꿇으려는 듯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내가 노망이 나서 그랬다. 그때 이혼 서류를 던진 거 진짜 미쳤었어. 한 번만 용서해다오. 한 번만. 박말순 여사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흐느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박말순 여사의 손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풀어내듯이요. 어머니, 전세 계약 만료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알아서 짐 빼세요. 안 그러면 집주인이 법대로 처리할 겁니다. 저는 박말순 여사의 눈물 젖은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법원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박말순 여사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결렬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전세 만기일이 다가왔지만 보증금이 묶인 데다 현금도 없던 민호와 박말순 여사는 결국 집을 빼야 했습니다. 평소 무시하던 시누이에게 사정사정해서 돈을 빌렸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제가 혼수 때 마련했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과 가구들은 변호사가 미리 손을 써두었습니다. 시댁이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을 넣어둔 덕분에 단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했죠. 이삿짐 트럭에 실을 것도 없이 보따리만 들고 나가는 꼴이었을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오후 업무를 보고 있는데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아야, 엄마 좀 와봐.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목소리가 그래? 아니, 괜찮은데 그냥 좀 와. 전화를 끊자마자 택시를 잡았습니다. 친정까지 가는 20분이 2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빌라 1층에 도착하자 구급차 한 대가 빌라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빨간 경광등이 돌아가고 있었고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들것 위에 엄마가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뛰어갔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을 감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제 앞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혈압이 많이 올라가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같이 탈게요. 같이 타야 해요. 저는 구급차 뒷칸에 올라타 엄마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는데 손끝이 얼음장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아야. 눈 떠봐. 엄마가 가느다랗게 눈을 떴습니다. 지아야, 엄마 괜찮아. 그 한마디를 하고 엄마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엄마를 급히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기다렸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아야, 너 엄마 괜찮으시냐? 아까 네 시어머니가 빌라에 와서 난리를 쳤어. 시어머니가요? 복도에 주저앉아서 동리가 떠나가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 댁의 딸이 돈에 미쳐서 시어머니 노후 자금 2억을 떼먹었다고, 모자를 길거리에 쫓아냈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봤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님이 그 소리 듣고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어. 내가 119 불렀다. 전화를 끄는 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가 쓰러진 이유가 박말순 여사 때문이었습니다. 1시간쯤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셨어요. 심장이 원래 약하신 분이라 지금은 안정시켜 놨는데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침대에 누워 코에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엄마의 감긴 눈 위로 핏줄이 파랗게 비쳤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야, 소송 취하해. 전세금 건드리지 마. 안 그러면 네 직장에도 찾아간다. 민호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꽂고 누워있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맘대로 해. 저는 그 한마디만 내뱉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핸드폰의 통화 녹음 버튼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잠든 사이 병원을 나와 친정 빌라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어제 오후에 복도에서 소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복도 CCTV 영상 좀 뽑아주세요.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박말순 여사가 복도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네 현관문 앞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악을 쓰는 장면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저는 그 영상 파일을 USB에 담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 응급실 접수 창구에서 엄마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CCTV 영상이 든 USB, 응급실 진단서, 민호의 협박 통화 녹음 파일을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친정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고 엄마가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지금 입원 중이에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소송 취하해. 전세금 건드리지 마. 안 그러면 네 직장에도 찾아간다. 변호사가 녹음을 멈추고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하나 더요.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 쪽에서 재판부에 새로운 서류를 냈다면서요. 네, 어제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2억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냈는데 윤지아 씨 서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쓴 적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차용증 사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 제 서명 비슷한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한눈에 봐도 어설펐습니다. 저도 위조라고 봅니다. 작성 날짜는 몇 년 전으로 적혀 있는데 이혼 소송 직전에 급하게 만든 거라고 확신합니다. 변호사가 차용증 사본 위에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우선 친정집 난동이랑 협박건은 이혼 소송과 따로 가야 합니다.
경찰서에 주거침입,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장을 넣으세요. 그리고 이 차용증은 제가 법원에 감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서명이 진짜인지, 잉크가 언제 쓰인 건지 전문가가 확인하도록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접수 도장이 찍힌 서류를 손에 쥐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고소장을 접수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할 경찰서 형사팀에서 출석 요구서가 박말순 여사의 월세방으로 발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 출석한 박말순 여사는 담당 형사 앞에서 두 손을 비볐을 겁니다. 형사님, 이건 사돈끼리 홧김에 한 소리예요. 제가 좀 흥분을 해서 그랬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박말순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형사의 눈치를 살폈겠죠. 하지만 담당 형사가 모니터를 돌려 CCTV 영상을 재생하자 박말순 여사의 입이 굳었을 겁니다. 화면 속에서 박말순 여사가 빌라 복도에 주저앉아 동리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고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와 쳐다보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여기 구급차 출동 기록도 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이소란 때문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형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형사가 녹취록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민호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렸습니다. 야, 소송 취하해. 전세금 건드리지 마. 안 그러면 네 직장에도 찾아간다. 이건 아드님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 통화 녹음입니다. 명예훼손의 협박까지 가볍게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형사가 팔짱을 끼며 박말순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박말순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겠죠. 형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아들 걱정에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예요. 박말순 여사가 조사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일어나 고개를 조아렸을 겁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선처를 호소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죠.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변호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원에 요청했던 차용증 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몇 주가 흘렀습니다.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길었지만 저는 회사 업무에 집중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지아 씨,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퇴근 후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테이블 위에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에서 감정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조 맞습니다. 변호사가 감정서의 한 문단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차용증에 쓰인 볼펜 잉크가 마른 정도를 분석했더니 한 달 이내에 쓴 것으로 나왔습니다. 날짜는 몇 년 전으로 적어놨지만 잉크는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저는 감정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전문가가 작성한 분석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윤지아 씨 서명 부분도요. 다른 서류에서 베껴 쓴 것이라고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글씨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고 중간중간 멈추고 다시 쓴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감정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 진짜 서명과 차용증의 서명을 나란히 확대한 사진이 있었는데 전문가가 아니라도 차이가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감정서를 재판부에 바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문서 위조와 재판을 속이려 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변호사가 볼펜 뚜껑을 닫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지아 씨,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감정서를 내려놓으며 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종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복도에서 민호와 박말순 여사를 마주쳤습니다. 박말순 여사는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고 민호는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박말순 여사가 입을 달싹였지만 저는 시선을 거두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장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민호 씨 측에서 제출한 차용증에 대해 전문 감정을 실시한 결과 잉크의 건조 상태가 작성 날짜와 일치하지 않고 서명 또한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민호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원에 거짓 서류를 제출해서 재판을 속이려 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민호 씨,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민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민호가 갑자기 옆에 앉은 박말순 여사를 가리켰습니다. 재판장님, 그 차용증은 어머니가 만든 겁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제가 말렸는데도 억지로. 민호의 손가락이 박말순 여사를 향해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박말순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네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 박말순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밤새 그 서류 만들어 놓고 나한테 도장만 찍으라고 했잖아. 엄마가 시킨 거잖아. 엄마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라고. 모자가 법정 안에서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재판장이 나무 망치를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정숙하세요.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와 박말순 여사가 헐떡이며 제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7년 동안 한 팀이 되어 저를 짓밟던 모자가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꼴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용증은 위조된 문서이므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도박, 유흥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하고 전세 보증금의 자금 출처가 전액 청구인에게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재산 분할은 청구인에게 전부 인정하며 위자료 또한 지급을 명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고 박말순 여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오는 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에 도장이 찍힌 판결문을 손에 쥐었을 때 7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차용증 위조건을 넘겨받은 경찰서 형사팀이 수사에 속도를 냈거든요. 민사재판에서 위조라고 판명된 판결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민호와 박말순 여사는 검찰로 넘겨졌고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변호사에게서 전해 들은 것은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윤지아 씨, 결과 나왔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남편분은 문서 위조, 재판을 속이려 한 혐의, 그리고 불법 도박까지 합쳐서 징역 1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바로 구치소에 수감됐고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집 난동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며칠 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집주인을 만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가압류를 풀고 보증금 전액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번에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박말순 여사가 숨겨둔 자산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빈틈없이 처리했습니다. 법원을 통해 강제로 집행 절차를 밟아 위자료와 소송 비용까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받아냈죠. 모든 정산이 끝난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지아 씨.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쳐 직장 근처의 소형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퇴근 후마다 부동산을 돌아다닌 끝에 햇빛이 잘 드는 15평짜리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오직 제 이름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떨림 없이 웃으면서요. 이사를 마친 날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가구도 없고 커튼도 없는 거실에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저만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둘 살림을 채워나갔습니다. 작은 식탁 하나, 의자 2개, 커피포트 하나. 주말 아침에 커피를 내려 식탁에 앉으면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에 벚나무가 보였습니다. 시댁 제사상을 차리느라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던 주말과는 전혀 다른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소송이 정리되면서 머릿속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졌고 업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팀에서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연말 인사평가에서 우수 성과자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윤지아 과장, 아니 이제 팀장이라고 불러야겠네. 부서장이 인사 발령 서류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 발령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았을 때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은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새 아파트에 돌아와 거실불을 켰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소파에 앉으니 핸드폰에 친정엄마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승진 축하한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동네 지인을 통해 박말순 여사의 소식이 건너 들려왔습니다. 보증금도 없는 허름한 방에서 매일 아침 식당 주방 보조로 나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민호에게 넣어줄 돈을 마련하려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한다고 했죠. 민호 역시 출소 후가 막막할 거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전과 기록에 신용까지 바닥이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거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쾌감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내일 입고 갈 옷을 다림질하고 알람을 맞추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출근이니까요. 팀장으로서의 첫 출근이니까요.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맞이한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친정엄마의 건강이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병원에서 들은 날, 저는
퇴근길에 여행사에 들렀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엄마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댁 살림에 치이느라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던 칠순 기념 여행을 떠나기로 했죠. 동남아의 최고급 풀빌라 리조트를 골라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과 함께 예약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휴가 냈어. 우리 둘이 여행 가자. 여행?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돈 아까우니까 그런 데 쓰지 마. 엄마 칠순 때 제대로 못 해드려서 미안했잖아. 이건 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거절하면 안 돼. 엄마가 전화기 너머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죠. 알았다, 우리 딸.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조수석 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의 손이 제 볼에 닿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아야, 이제야 우리 딸이 제 나이로 보인다. 엄마가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의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응급실 침대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눈을 감고 있던 그 모습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서 다행이야. 진짜 다행이야. 이 바보야, 엄마가 그렇게 쉽게 쓰러지는 사람이냐? 엄마가 제 손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데를 내가 앉아도 되는 거냐? 당연하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리에 앉아야지. 엄마를 창가 쪽 넓은 좌석에 앉히고 저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샴페인 잔 2개를 건넸습니다. 저는 잔을 하나 들어 엄마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엄마, 건배하자. 뭐라고 하면서? 우리 앞으로 좋은 날만 가자. 엄마가 어색하게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이 가볍게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한 모금 마신 엄마가 입맛을 다시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이거 비싼 거지? 몰라도 돼. 저는 웃으며 샴페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창밖에 코를 박고 내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집들이 개미만 해. 저는 엄마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곱게 파마한 흰 머리카락, 깊게 패인 눈가주름, 그리고 아이처럼 환한 표정. 이 여행을 진작 해드릴 걸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엄마와 나란히 해변을 걸었습니다.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고 파도 소리가 귀를 채웠습니다. 엄마가 슬리퍼를 벗어들고 맨발로 물가를 걸으며 킥킥 웃었습니다. 지아야, 엄마가 바다에 발 담그는 게 몇 년 만인지 아냐? 앞으로는 매년 오자, 엄마. 매년? 야, 돈 나무에서 떨어지냐? 내가 버는데 뭐. 엄마가 제 팔을 꼬집으며 웃었습니다. 저도 엄마 팔짱을 끼고 웃었습니다. 리조트 방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나오니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동네 지인의 연락이었습니다. 지아야, 너 시어머니 요즘 병원비 때문에 신우이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전화 끊겼대. 이제 연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더라. 메시지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이민호도 출소했는데 일용직 전전하면서 산다더라. 저는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발코니 너머로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없었고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미 제 삶의 바깥에 있었으니까요. 지아야, 뭐해?
저녁 먹으러 가자. 엄마가 원피스를 차려입고 방문을 열며 불렀습니다. 응, 가자. 저는 핸드폰을 방에 두고 엄마와 팔짱을 꼈습니다. 리조트 레스토랑으로 걸어가는 길에 석양빛이 엄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엄마가 제 팔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엄마도. 저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날 밤 리조트 방 책상에 앉아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한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보낼 감사 편지였습니다. 냉철한 조언으로 제 인생을 구렁텅이에서 건져준 은인에게 진심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으며 돌아가면 좋은 와인 세트도 함께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코니로 나가 난간에 기댔습니다. 밤바다 위로 달빛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윤지아,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제 이름 석자. 저는 그 이름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엄마와 함께 리조트 수영장에 갈 겁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으로 돌아가 팀장으로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죠. 바쁘고 고단하겠지만 이제는 제 삶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제가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엄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발코니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올라서서 편하게 살던 사람은 그 희생이 사라지는 순간 맨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돈을 내 돈처럼, 남의 노력을 내 것처럼 써온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 빈자리를 자기 몸으로 채워야 하는 날이 옵니다. 박말순 여사가 그랬고 이민호가 그랬습니다. 반대로 윤지아 씨를 한번 보세요. 밑바닥까지 쥐어짜이면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한 푼 한 푼 모아서 살림을 꾸려온 사람은 결국 제 몫을 찾아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오래 지켜보면 결국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시간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이 사연이 그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은 반드시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사연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